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시진핑이 한중 역사를 이야기하며 한국이 중국의 일부이고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한반도의 전쟁 발생 시 피난민을 가려서 받겠다는 일본 아베 총리를 포함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개무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서 투표하고 싶다. 이런 주변국의 어처구니 없는 인식에 제대로 대응할 정부의 탄생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후보들의 일단 기본적인 행보 그리고 각 캠프에서 불거진 문제나 혹은 후보에서 불거진 문제 또는 공방 이렇게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 어제 강원도 갔습니다. 거기서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 안보 장사가 좌판을 까는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인 제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적 논란이 이제 토론회 이후에 프레임으로 쭉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컷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0,000명도 안 되는 급조된 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몸통이 못 되고 꼬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컷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을 작다고 공격하는. 예, 연이어서 그런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강구도 뭐 토론회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강구도라고 하는데 양 당에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훨씬 든든하다 뭐 이런 주장 자기 강점을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자 2번 후보는 네, 홍준표 후보는요. 어제 한국의 3대 적폐 세력은 종북 세력, 민노총, 정교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 3대 세력 말하는 건 금기 사항이었지만 나는 이들과 붙어서 싸웠다 하면서 좌파 대항마 이미지 강조했습니다. 언제 금기였나요? 종북, 민노총, 정교조를 공격하는 계속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게다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좌파 운동권의 거두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했고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포스터를 보면 국민의당 이름이 없다. 왜 없겠냐. 거기는 박지원 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분은 프레임을 한번 정하면은 계속 그 지점만 공격하는 애초에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자, 저희가 준비한 컷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합성사진이래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한 거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토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목은 안철수가 맞는데 몸통은 박지원인가? 네, 홍준표 후보 식의 네거티브죠. 자,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 거고요. 유세 현장에서. 자, 3번 후보는요? 네, 안철수 후보는 어제 방송 기자 토론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주적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지금은 남북대치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주적 논쟁에 뛰어들었네요. 자,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자, 우선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대치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입니다. 자, 이 주적 프레임. 근데 우선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사실관계를 따지고 또 언론들도 팩트체크를 했고 그래서 이미 2004년 이후로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관계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적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정확하게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빠졌지만 적이라고 이제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다. 그렇죠.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실 이 논쟁은 벌써 10년 전에 한번 지나갔어요. 오래된 논쟁인데 그리고 그게 그래서 정리가 됐지만 누가 안보의 적자인가 하는 이미지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1번 보수 후보와 2번 보수 후보와 그리고 보수의 표심이 필요한 중도 후보가 같은 선상에 쓴 건데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할지는 자, 그건 이따 좀 따져보고요. 4번 후보는요? 네, 유승민 후보는 어제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호남 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싫다고 문재인 찍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 찍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중한 한 표를 누가 싫어서 찍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물 보고 유승민 찍어달라 이렇게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자, 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문재인을 찍는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찍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누가 싫어서 찍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유승민이 좋아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은 맞는 말이죠, 이게. 말은 맞는데 이제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를 넘어설 정도의 호소력이 있는지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4번, 5번 후보는 비슷한 고민이 이제 각자 있는 거죠. 유사한 고민이. 자, 그 심상정 후보도, 유세를 했을 텐데, 어제 심상정 후보가 화제가 됐던 건 뭐죠? 네, 심 후보도 사표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며 대세에 휩쓸린 표가 바로 사표다. 그렇게 투표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서 대한민국 개혁 열쇠 퀴지고 있는 자신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사실 본질적으로 보수 진보 양 유권자 진영으로부터 저 후보가 괜찮은데 저 후보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사표 심리에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두 후보가 맞죠. 자, 컷을 들어보겠습니다. 될 사람 밀어주자 해서 찍어준 홍준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될 사람 밀어주자 해서 찍어준 박근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상정은 대한민국의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표가 될 것입니다. 자, 똑같은 호소네요. 결국은 유승민 후보의 호소도 나를 찍어라. 그런 사표 심리, 사표 걱정하지 말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있었던 각 당이 이제 포인트를 둔 각 후보가 포인트 둔 유세 코멘트를 듣다가 국민의당에서 들고 나오는 이제 주적, 여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도 같이 가세를 했거든요. 네, 국민의당이 그렇죠. 전당적으로 그 프레임에 같이 뛰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기존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결코 쓰지 않았을 카드거든요. 논평을 좀 해보자면.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산이고 상징 같은 건데 김대중 정책을 계승한다는 당이 이제 주적 개념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다는 건 호남 지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보수를 향한 승부수를 던질 상황이 됐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박지원 대표 평상시 햇볕 정책 엄청 자랑합니다. 기자들한테도요. 자신의 방도 615호고 6.15를 늘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주적 논란에 뛰어든 거죠. 이게 유리하면 뛰어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제 프레임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서 얻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득이 안철수 후보에게 오느냐 이거죠. 주적 논란이 불거져서 가장 큰 이득을 누군가 챙겨간다면 그건 홍준표 후보가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올 성격의 유권자표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주적으로 전선이 한번 섰습니다. 예. 토론회 이후 어제의 상황은 주적으로 전선에 한번 섰고 그 전선에 국민의당도 합류했다. 그리고 각 캠프에서 불거진 혹은 후보로부터 불거진 구설수나 해프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번은요? 네, 국민의당이 어제 한 문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네거티브 하자 했다란 내용인데 대외비라고 표시되어 있고 안철수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적폐 중에 적폐, 시발단 부활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고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공식 문건 아니라면서 선대위와는 선을 그었습니다. 뭐 각자 할 바를 했네요. 예. 이런 문서가 나왔다면 공격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재인 그 후보 측에서는 공식이 아니라고 대응하는 방법밖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 문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서들은 사실 각 정당이 아주 많은데 이게 공개됐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런 갑철수라고 공격하라 한마디로. 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 포인트를 문서로 정리했는데 그것을 국민의당이 입수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적폐다. 적폐 맞죠? 그 자체로는. 근데 이 각 당의 전략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적혀서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자, 이게 국민의당에서 1번을 향해서 1번이 이제 수세에 몰리는 해프닝이었고요. 이슈였고요. 2번 후보는 어떤 게 문제가 됐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학생 시절인 1977년 친구들과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를 모의했다는 내용을 적은 책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 지난 2005년에 발간한 자전적 에세이에 꿈꾸는 로맨티스트 한 대목인데 대지 흥분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쪽은 특별한 입장을 어제 밝히진 않았는데 다만 글 말미에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이후에 비로소 알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년 전에 어릴 때 이런 적이 있는데 나중에 반성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자서전에. 이 사안으로 홍 후보가 이제 그 여성 표심을 계속 잃는 해프닝이 이어지는데 이 소위 난국은 어떻게 돌파할까요? 예, 이 설거지는 어떻게 귀엽게 돌파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런 해프닝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대권 후보가 됐으니까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대선 후보가 되면 뭐 중고등학교 때 쓴 글도 꺼집어내요. 대학교 쓴 어떤 기구한 작은 글 끄집어내고. 근데 이게 2005년에 발간된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힘들고 뭐라고 이 상황을 돌파할지 지금 당장은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예. 홍 후보의 지지율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 같지는 않지만 예, 토론회에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은요.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안랩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은 삼성 SDS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과 구조가 유사한 저가 발행이 분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BW 안랩 BW 사안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후보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했네요. 핵심이 뭔가 이미 한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그렇죠. 그 선대위 쪽에서도요, 이미 2010년에 강용석 전 의원이 고발했고, 위법성 없도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판단받았다라는 건데요.
박범계 의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시에 조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했는데 그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은 것이지 위법성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법적 판단을 받은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다. 예, 그렇죠. 애초에 이 공세는 사실 법은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법도 문제다. 네, 당시에 실체적 판단하지 않았다라면서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 이게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네요. 예. 여간 안내 BW 문제가 도의적 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하는 공세가 민주당에서 있었고요. 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를 괴롭히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23일에 의원총회 열고 유승민 대선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15명 내외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 냈고 그래서 오는 일요일 저녁에 의원총회 열린다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 진로와 관련해서 사퇴 문제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후보 사퇴를 절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명분도 없는 일이고 이게 보수판 후 단협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단일화 예를 들면 홍준표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때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때 시작하지 않으면 29일에 인쇄가 되니까. 네, 표가 인쇄가 되죠. 그러면 인쇄된 다음에는 사퇴를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건 이미 여러 선거를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막판에 보수 진영에서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안 할 공산이 크지만. 예, 당 내에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 시의원들이 나가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당선될 것 같지 않으면 하부 조직이 무너져요. 국회의원은 아직도 3년이 남았지만 자기 하부 조직이 사라지거든요. 그 하부 조직이 바른정당의 간판으로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옮기는 순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나가 달랑 남고 하부 조직이 사라지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침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지선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하여튼 바른정당은 무슨 설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당내 흔들림이. 후보 자체에 대한 지금 지지율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 어제 정의당도 토론회 후폭풍이 있었어요. 네. 네. 저기당사의 욕설 섞인 항의 전화가 거의 1000통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토론 도중에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집요한 다양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난성 항의글이 폭주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저희 토론 끝난 직후 아침에서 잠깐 다뤘었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예. 그게 이제 심 후보와 문 후보의 표가 겹치는데, 예.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 토론회 얘기를 잠깐 또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자면 지지층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보수 적자 이미지를 위해서 홍준표 후보를 자주 공격하죠. 예. 당신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내가 진짜 보수다라고. 근데 여론조사 지지층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저도 해보는 걸 캠프가 안 해봤을 리가 없는데 홍준표 후보에게서 실망한 표가 유승민 후보에게로 가지 않아요, 거의. 표를 분석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포지션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지층 차원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그다지 겹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공략해서 얻을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부터 가져갈 표가 거의 없어요. 표가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는 보수 후보로서 강인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니 공격할 수 있죠.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문 후보도 홍 후보로부터 가져갈 표가 거의 없는데. 하지만 그런 이유로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보수가 저쪽이 아니니까
이번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 안 후보는 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양쪽으로부터 표를 뺏어야 돼요. 근데 실제 토론회에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세우는 대립각이 약합니다. 심 후보가 또 그런 딜레마가 있죠. 예. 표심이 겹치는데 정권 교체가 시급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가 있지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부처의식이 있는 그런 진보 성향의 표심을 공략하는 게 뭐가 올바른 전략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정권 교체는 이미 됐다. 사실 심상정 후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죠. 정권 교체는 됐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표를 달라. 그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략함으로 해서 거꾸로 본인이 정권 교체를 안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와 본인의 그 토론의 전략이 사맞지 아니한 상태예요 지금.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 섞인 전화나 문자 이런 것들을 문재인 후보도 지적했지만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유권자를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유권자를 일부러 누군가가 추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실수가 있었다,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이 환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까지 문재인을 공격하는데 심상정은 너무하죠. 이런 정사적 반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쪽에서는 심상정은 문재인 당선을 돕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당연하죠. 1위 후보는 당연히 엄정하게 검증돼야 한다라고 이제 논리적인 대응을 한 거예요. 정서적 반응인데 논리적인 대응을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했어요. 이번에도 사맞대 아니하죠. 뭐 근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정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 다음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를 제외한 그렇다고 이제 와서 문 후보를 물렁물렁하게 상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1위 후보에 대한 비판은 사실 모든 후보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데 다른 보수 후보를 어떻게 상대하느냐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심상정 후보가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만 봐준답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심상정 후보가 풀어야 될 어려운 방정식이죠. 예, 어려운 방정식인데 어쨌든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했는데 다른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사맞지 아니하는 상황이 다음 토론회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 네, 다음 토론회는 23일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선이 18일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각 캠프의 1대1 토론 많이 진행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색다르게 세 분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기호 1, 2, 3번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직접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물론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조합 2, 3, 4번 1, 3, 5번 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1, 2, 3번 캠프의 대변인들을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병욱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준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진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지정입니다. 네. 세 분을 모시고 저희는 시팅 토론회. 그런 용어가 있나요? 없죠. 네. 시팅 토론회를 할 테고 보통 이제 토론을 하면 이렇게 규칙을 정해가지고 서로 몇 분씩 하고 그런 거 저희는 없습니다. 말 잘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날 때까지 혼자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 사람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의가 없군요. 예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규칙, 무예의. 끝나는 시간도 없나요?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면 저희가 알아서 끝날 테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요 순서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요 말까지 듣는 것으로 각 후보의 지난 토론회에서의 자랑 1, 2, 3번 순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상대를 누굴 지목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만 지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1번 후보
김명욱 대변인님.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스탠딩 토론에 아마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청문회 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9분 이렇게 18분 스탠딩 토론을 했는데 우리 문 후보님이 질문받은 게 무려 18번. 분당 한 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분 중에 18번의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 시간, 질문 시간 뭐 있고 하면 1분 정도밖에 답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탠딩 토론회가 자료 없이 후보의 내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5분이나 토론자가 출연하고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좀 내공이 드러나기보다는 질문에 답하기 급급한 그리고 이게 후보별로 시간이 총량만 있고 질문이라든지 답변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4대 1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재 룰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도된 스탠딩 토론회가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뭐 4대 1이지만 선방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KBS를 공격하는데. KBS가 룰을 잘못 만들었다고. 자, 처음 하는 토론회니까 네, 약간의 뭐 차원이 있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준길 대변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미나게 보신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깜빡깜빡 형광등 같다. 예, 안보관 특히 주적 관련돼서 스스로가 참 저는 묘를 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 나름대로 지난번보다 노력했는데 역시 아직도 국정을 논하기에는 초등학생 같다. 이런 결론이 난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말씀을 많이 할 기회는 안 주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무서워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촌철살인해서 그래도 그 토론회를 가장 인상적인 말을 남기시고 또 재미나게 하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준길 대변인님이 저희 이 토론회 컨셉을 가장 빨리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구 양쪽을 후려주시는. 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진영 대변인입니다. 예,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새롭게 시도된 방식이라 아주 신선했던 것 같고, 많이 이제 좀 보완할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후보들 평가를 보면, 이제 1차 때 SBS 토론하고는 문재인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좀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경직됐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많이 웃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였는데, 지금 2차 토론 때는 그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다시 이제 웃음을 찾았다. 근데 이제 반면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병욱 대변인 말씀이 4대1 게임이었다 그러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18번의 질문을 받은 거는 맞는데, 제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도 14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세 후보와 두 후보, 이렇게 지금 주로 질문을 하는 세 후보와 주로 답을 하는 두 후보.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양강 구도가 역시 형성이 됐다. 그렇게 근데 봤는데. 사실 바른정당의 유시민. 그렇죠. 이거는 끊지 말기로 했잖아요. 중간에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바른정당 아니, 유시민. 이건 끊지 말기로 했잖아요. 요거까지만 하고요. 요거는 듣고. 자, 그래서. 자기 자랑까지 다 듣고 나서. 네. 안철수 양강구도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서 지금. 안철수 그렇잖아요. 후보가. 룰을 지켜야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전에 비해서 발전도 면에서는 1등한 거 아닌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토론을 제일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전도 면에서 보면 다음 토론회 때는 진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TV 토론 방식은 이게 스탠딩이지 서기만 했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힐러리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2명이 하는 토론일 때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5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스튜디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스탠딩 토론을 살리려면 양자 토론이 성사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얼마든지 본인이 주도권만 잡으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셔야 돼요. 다 말씀하셔야 되고. 그 제가 뭐 말하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잠깐만요. 앞에 목소리만으로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중간중간에. 홍준표입니다. 네. 네, 저 홍준표입니다. 네. 홍준표 캠프 대변인 누굽니다. 필요 아니, 없고. 제 이름 필요 없고 홍준표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질문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유승민 후보가 물어본 질문들은 원래 다 우리 홍 후보가 물어보시려고 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대신 다 물어봐 주는데 사실 그런 토론회에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좀 힘든 거거든요. 옆에서 전부 다 물어봐 주시니까. 그런데 왜 얼마나 유승민 예쁜지. 후보를 이정이라 그랬어요? 이정이 맞죠. 왜 이정이로 공격을 했어요? 이정이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 안철수입니다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끼어들 때도요? 네, 그렇죠. 안철수입니다. 누군지 예. 모르니까. 전화가 막 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화가 오니까 뒤로 막 빠져 달려나가고 막. 정말 예의 없는 방송이네요. 리얼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홍준표 후보가 발언을 하시다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약간. 저기 물어본 거니까 대답을 하면 그 왜 이정이라고 표시를 했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좀 PR을 잘 구분하라 그 얘기죠. 사실 유 후보는 경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격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시간이 남았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부를 향해서 총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 얘기죠. 정신 차려라. 예, 제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캠프 김병욱입니다. 아니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아니,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입니다. 예,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유승민 후보야, 새누리당에서 새 집을 지어서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에서 새 집을 지어서 나온 입장이라서. 신민당인가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더 정확히 불러주세요. 그런 입장이니까 PR라는 차원에서 꼭 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그게 사실 그런 걱정, 남 저희가 걱정 사실 안 하셔도 뜬금없이 될것 이정이라고 같고요. 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아니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오히려 저는 왜 이정이라고 얘기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깜빡깜빡 형광등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재용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또 유승민 후보를 또 누구 다른 이름으로 부르셔서 저희가 논평까지 냈거든요. 제발 좀 정신 차리셔라. 과거에 그렇지 않아도 침해설 이상한 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가짜 뉴스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하면 안 가짜 되죠. 뉴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페이크예요. 자꾸 그런 게 반복되면 정말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번 토론회 할 때는 이름이라도 좀 제대로 불러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논평도 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유시민이라고 그랬잖아.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제 지금 유승민 후보를 이정이라고 몰아갔고 또 지금 안철수입니다 하셔야죠. 예, 안철수입니다. 저를 잊기가 어렵네요, 굉장히. 안철수입니다. 예, 이번 방금 장중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예, 홍준표 여기서 대변인은 없는 겁니다. 저를 잊어야 되겠네요. 네, 빙의를 하셔야 돼요. 예. 빙의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저희 제목을 빙의 토론회로 하겠습니다. 저는 안철수입니다. 저는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이정희 전 후보죠. 이렇게 몰아갔고 토론 후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정의당 홈페이지에서 욕설 댓글로 아주 가득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왜 우리 편을 공격하냐 그것도. 홍준표 후보도 유승민 후보를 왜 나를 공격하냐. 우리 편을 공격하냐. PR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한심한 그런 구도다. 아니 지금 5당이 나왔는데 5당을 대표해서 후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편 남의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남의 편이죠. 왜 그래 흥분하세요. 다 남의 편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아니 하니까. 거기서 또 편을 먹어가지고 왜 나를 공격하냐 저쪽을 공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구도. 그런 거 자체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예를 든다면 정의당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입니다. 네. 정의당이 예를 들자면 민주당을 공격했을 때 우리 홍준표 후보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유머스럽게 왜 그러냐 이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모질게 공격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서로 스킬에 관한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가 그만큼 경륜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심상정 후보가 물어본 질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뭡니까?
아니 옛날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폐지하자고 해놓고 왜 뜨뜨미장한 태도를 보이냐 이런 지적들을 할 때 부드럽게 넘어갈 방법이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처럼. 진짜 문제는 뭐냐. 자꾸 이게 지금 두 분이 본질을 좀 흐리시는데 두 번째 토론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안보관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후보는 정말 참 위험스러운 분이다. 주적. 나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절대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끝까지 거부를 하시고.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왜 그러셨대요? 그다음에 말 끊어요. 국민의당은 여기까지만 하고 국민의당은 네. 세상에 그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다 뜨악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보에 그건 허위 주장이에요. 안보에 대해서 한 사람은 너무 아직도 경험이 일천하고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안보관을 못 갖고 있고 국민들이 그걸 확인한 토론이었죠. 자, 그럼 네, 들어보시죠. 문제입니다. 예, 네. 예. 제가 이제 차량이 너무 기니까 제이님이다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제이. 예. 제이님이다, 철수입니다, 준표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찰스입니다. 그럴까요? 찰스 좋습니다. 알아서 구분만 되게. 진짜 예. 홍준표 후보는 말 그대로 너무 안보 장사하는 것 같아. 장사도 이게 물건이 팔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막 반말도 시작했고, 이제. 반말했어요? 안보는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최고의 우리가 명언이죠. 예. 정말 2시간의 귀중한 시간을 갖고 나라의 미래, 비전,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렇게 좀 그러는 것이 비중이 많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북 송금, 국가보안법, 주적 이런 놈들만 누가 물어봤는데요, 그거를? 예? 아니, 우리가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거는 옆에 있는 우리 하수인. 유가 물어봤잖아, 유가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사과하세요. 하수인이라뇨. 우리가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비극이고 고통이고 슬픔입니까? 이거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장사하려면 안 돼요. 이걸 극복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합의를 만들어내고 오늘 통합을 이뤄내고 오늘 이래야 아침에 되는데 중앙일보 보셨어요? 그걸 자꾸 이렇게 중앙일보 보셨어요? 중앙일보의 그 송민순 장관 오늘 그 증거물 제출한 거 보셨습니까? 그건 무슨 증거물이에요? 본인이 쓴 메모랑 그다음에 그 김만복 국정원장이 보낸 팩스 자료 오늘 증거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날도 문재인 후보가 잘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말을 민주당이나 우리 문재인 후보는 얘기를 해서 문재인 후보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진실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홍 후보에 대해서 맨날 막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난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막말을 인정했습니다. 조금 해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거짓말은 안 하거든요. 우리 홍 후보는. 그런데 지금 보면 문 후보도 그렇고 안 후보도 그렇고 거짓말 잘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아들 문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들 문제. 아들 문제 어떤 걸 얘기해요? 아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아들 취직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날짜까지는 기억 못하죠, 제가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날짜까지는 제가 문재인 후보의 책임. 그런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월 19일 끝이 시작이라는 책을 썼어요. 1년 만에 대선 끝나고 1년 만에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내미가 고용정보원에도 합격하고 그다음에 파슨스 스쿨에도 합격을 했다. 양손에 떡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자, 우리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팩트가 이미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론함으로 인해서 괜히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만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봅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 2006년 12월 당시에 양손에 떡을 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손에 떡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는 파슨스에 합격했고 하나는 고용정보원에 합격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파슨스 스쿨은 2016년 12월 달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2008년도 상반기 4월인가 5월에 합격을 했어요. 2008년 5월에 합격한 파슨스 스쿨을 왜 뜬금없이 2006년 12월 달에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양손에 떡을 쥐었다는 거짓말을 했냐 이거예요. 거짓말인지 착오인지 제가 거짓말 맞습니다. 고용정보원에 취직된 것은 합법적인 공고에 의해서 지금 다 제가 물어보는 나와서 거는 그 고용정보원에 채용이 된 거고요. 고용정보원에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나중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준표 죄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갖고 모든 거를 규정짓지 말자니까 제발 좀 솔직히 합시다.
수준 있게, 잠깐만요. 수준 있게, 예? 뭐든지 한 줄 갖고 모든 책을 한 줄이 아니라 이거는 넘어가자. 무지 중요한 자, 문제니까. 찰스. 다시 질문할게요. 아니 그거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이어받을게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1, 2, 진짜 예의가 없네. 시작이다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당시 2006년 12월경에 파슨스 스쿨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고용정보원도 합격했다고 양손에 떡을 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왜 본인이 그 거짓말을 1219라는 책에서 썼는지 왜 지금까지 해명을 안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예. 고용정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하고 가죠. 찰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 말씀하시기를 고용정보원에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용정보원 공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용정보원에서 2016년 12월에 2012년이죠? 그 공고한 거는 2007년입니까? 2006년이죠. 서로 돕고 2006년 있습니다. 12월. 이때 공고를 한 거는 연구직 공고였어요. 연구직 공고. 그런데 문준용 씨는 연구직이 아니라 일반직이거든요. 일반직 공고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것도 연구직, 들어보세요. 일반직 다 공고했어요. 제인 발권.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그거 원본을 봤는데 39명이 응모를 했고요. 연구직이 12명이 응모를 했어요.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연구직에 5명, 일반직 9명, 그래서 총 14명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보세요. 팩트를 흐트리면 안 되고. 연구직 공고라고 돼 있고요. 제목이 아니 공고 원문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저도 보고 있어요. 연구직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1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15일 전에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6일만 딱 공고했던 거 아니에요. 공고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일반직은. 이제 저도 주도권 한번 지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아니, 찰스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정상적으로 취직한 게 맞냐? 네, 맞죠? 합격한 게 맞냐? 그게 네.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상적이 아니에요? 아니 공고가 없이 들어갔다는데요. 공고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아니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잠깐만요. 연구직하고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문재인 후보 본인이 들어보세요. 이 주제 예리하게 질문을 할게요. 자, 잠깐만. 세 가지만 질문하면 아니, 답이 나오거든요. 질문 많이 했으니까. 자, 우리 김미경 여사 이 문제 많이 서울대 하고 교수 가요. 채용 관련돼 갖고. 문재인 후보. 자, 우리가 가만히 얘기하고 생각해 갑시다. 보면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가지. 잠깐만요. 왜냐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오디오가 꼬이잖아요. 네, 오디오 꼬여가지고, 아들 문제 가지고 공방 중이구나까지만 알겠고. 제가 요거 세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너무 풀어주는 것 지금 같아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들 문제는 굉장히 많이 거론됐는데, 사실은 지난 토론회에서도 벌써 주정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슈가 많은데, 요렇게 하는 건 재밌긴 재밌는데요. 한 주제에 너무 오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거는 1시간, 2시간을 해도 돼요. 고용정보원 입사 문제는. 우리 김미경 여사님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렇게 하죠. 그것도 막 그걸 지금 서로 그렇게 하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내가 그거를 서류를 다 봤어요. 네. 서울대 채용할 때 채용 신청서, 그다음에 가진 서류, 그다음에 카이스트 재직증명서, 박사학위 서류. 자, 우리가 어디 회사에 어플라이를 하면 서류를 언제 뗍니까? 하루 이틀 기껏해야 3, 4일 전에 떼는 거예요. 왜 미리 뗐냐 이거죠? 한 달 전에 미리 서류를 떼놓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미리 그게 뗐냐? 그 날짜도 안철수랑 날짜가 똑같아. 김미경 여사가 서류를 뗀 날짜가.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안철수가 서울대 갈 것 같으니까 1+1으로 여보 당신도 갈 수 있어. 서류 떼나. 서로가 공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서류 확보. 그 서류 뗀 날짜가 몇 년입니까? 몇 연도까지는 년도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까지는 네? 안 갖고 왔는데. 다 보셨다면서요? 예. 연도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할게요. 물어보셨으니까. 정준하 양의 사건을 보면서 권력을 활용한 학사 또는 교육계 내에서의 비리를 가장 우리 사회에서 먼저 척결해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이거는 의혹을 받을 만한 증거 자료가 너무나 명백하다. 아니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는 이제 그쪽 자유인데 해명을 할게요. 왜 해명을 한다니까요? 들어보세요.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해명을 한 다음에 해명을 했는데도 계속 의혹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반박은 못하고 아니 들어보시라 국민들한테 팩 떠넘겨. 질문을 해놓고 계속 답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무슨 청문회예요? 들어보세요. 아니, 저희까지 질문까지 다 받고 하시죠. 왜 지금
우리 홍 후보 질문, 홍준표 후보 질문까지 받고. 요거 같이 하실 거예요? 같이 해야 그러세요. 같이 답변하는 거 좋잖아요. 그러세요. 근데 좀 분위기 잡히네. 네. 자, 지금- 잠깐만요. 이게 제가 무규칙이긴 한데 본인한테 유리하려면 본인 후보에게 유리하려면 명확하게 내가 누구를 대변한다고 구분이 가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 홍준표입니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부인과 1+1 교수 채용의 문제는 예.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1+1 교수 채용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그 시작은 카이스트거든요. 예. 카이스트의 교수로 그것도 석좌 교수로 갈 당시에 원래 석좌 교수가 되려면 논문을 빙의토론 최소 60표 정도를 60개 정도 3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 써야 되는데 뉴스공장 저희 토론회 사상 가장 난장판이 되어가지고 예. 항의 문자로 인해서 문자 시스템이 일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급 룰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3자 토론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가가지고 더더욱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지목해서 상대를 지목해서 한 번 얘기하고 지목받은 상대가 한 번 답변하고 이렇게 기회를 한 번씩 드리는 걸로 일단 또 바꿔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꾸로 이번엔 3번, 2번, 1번 순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1부 때 우리 홍준표 후보가 제일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홍준표 후보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찰스입니다. 찰스가 준표에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지금 어제 그 뉴스가 어제 오후에 났는데 저 이게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아침부터. 뭔지 아시겠죠? 돼지 흥분제 얘기인데. 드디어 까시는구나. 그 홍준표 후보가 물론 예전이긴 합니다. 젊은 시절이긴 한데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친구가 여자를 자기 걸로 만들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남자친구, 자기 친구를 위해서 돼지 흥분제를 친구들과 함께 구해줬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 얘기를 자기 자서전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 정도에 쓰여진 자서전인데, 그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남녀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때는 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책으로 쓰여진 거는 10년 전, 불과 10년 전이고 이미 홍준표 그때 의원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를 자기가 모르고 자랑하듯이 자기 자서전에 썼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반성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질문 시간 그런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다. 충분히 된 이게 것 지금 같습니다. 문제 제기는. 어떤 게 대자뷰가 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70년대 몸에 밴 습성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왜 이게 문제되는지를 모르는 자,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충분히 문제 모습이 제기가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책에서 느껴진다. 이겁니다. 자, 준표. 아니 질문 2개 다 받고 하겠습니다. 한 명씩만. 아니요, 다 질문하세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어요? 요거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실 거면 같이 하시고. 비슷한 유인데요. 제인이 준표에게, 제인입니다. 더불어서 설거지를 마치 여성만이 해야 되는 가사일처럼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 21세기 2017년 대통령을 뽑는다 말씀입니다. 우리 준표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거는 이해하는데, 그 연세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2017년부터 2022년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데 지금 말씀하신 흥분제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올드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시대와 호흡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의 생각과 말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 아니냐. 자, 과연 여기까지. 우리 대통령 맞느냐. 왜냐면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질문도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네, 제가 답변할게요. 준표고. 두 분께서, 준표입니다. 두 분께서 앞에 하도 말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왕자병 찰스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시에도 책에서 이미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불쾌하셨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지금이랑은 좀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상황에서 혈기방장한 대학교 1학년 때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너그럽게 국민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2차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롱맨 하니까 좀 세 보이려다가 말이 좀 오버가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사과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설거지 한다라고 또 커밍아웃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설거지 합니까? 우리. 예, 이제 질문했으니까 또 그럼 누가 할까요? 이번이 이제 지금 문제 근데 홍준표 후보 본인이 아니 사과를 잠깐만. 그러니까 했다니까. 아, 사과했어요? 네네. 네네. 자, 2번이 그럼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기 질문들만 하지 마시고. 저 점잖게 우리 왕자병 찰스한테는 좀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래? 지금 어제 2차 토론회의 결론은 역시 우리 찰스에게는 좀 국적을 맡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죠? 특히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공과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뭐 과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대북 송금 특검을 햇볕 정책을 그러니까 뭐 공과가 있다 얘기하면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북 송금과 관계된 거를 공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이 뭔지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찰스. 제이는 질문 없습니까? 제인의 순서가 있으니까. 이건.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코멘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과 가가 있죠. 모든 정책에는.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도 예전에 그 선의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되게 얻어맞으셨는데 이 대북 송금 특검을 왜 했느냐? 그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거를 봐야죠. 남북 관계 회복과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그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의도였고, 물론 이게 나중에 절차상이나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검까지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과죠. 그러나 이게 평화로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은 헌법상 평화통일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재인 후보도 주적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잘 못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한편으로는 적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상대의 의미도 있단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지금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배정 좀 해주세요. 통치행위로서 좋지 않네. 대북 송금 특검을 진행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저는 질문을 짧게 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 입장을 코멘트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좌파적 시각이고요.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파적 시각이거든요. 지금 4억 5천만 달러 갖다 준 것이 결국은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하고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의혹들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그 4억 5천만 원을 4억 5천만 불을 갖다 줬다.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았어요. 그것도 무죄 받은 이유를 제가 대검 중수부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무죄를 받은 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과 그다음에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김영환 당시 그분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무죄를 받게 된 거죠. 무죄는 무죄 아닙니까? 실체적 부인하고 그러세요. 용어를 공박에서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자, 1번의 제인의 김비옥입니다. 우리 찰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인이 찰스. 지금 찰스 입장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송금도 그냥 답변하는 게 공과 과 항상 양다리를 거친단 말입니다.
지금 스탠스도 보면 그런 건데. 그건 뭐 이쪽으로 죄인이 가자니 남의 말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쪽으로. 죄인.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룰이 바뀌었습니다. 네, 룰을 혼돈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제 방송기자협회 토론회인가 거기서 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유한국당하고도 함께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찰스가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일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지금 안철수의 스탠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꺼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안철수가 해도 정권교체가 정권교체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호남에서 그렇고. 질문이 너무 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찰스의 행위를 말과 그 스탠스를 보면은 찰스가 짓고 나면 정권교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갈 거냐, 뭐 이거 물어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예. 제가 보기에는 가만 갈수록 이제는 찰스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왜 그렇게 자꾸 걸러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는 게 그게 죄인의 가장 큰 문제다. 찰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찰스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는 인위적인 선거연대 하지 않겠다. 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습니까? 찰스가 얘기한 거는 당선 이후잖아요.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 국민의당 40석밖에 안 되지 않냐. 예?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와의 협치는 불가피한 겁니다. 부인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좋은 분들, 정책에 따라서 연대, 정책에 따라서 협치, 이게 그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그걸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그게 문제 아니에요? 무슨 국정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지금은 포지셔닝의 시간이 다 돼서 선거 전략과 기획의 문제인데 자꾸 그 보수 우파에게 잠깐만요. 눈길을 주려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저는 10초만 질문할게요.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질문으로 하실지 그렇게 하시죠. 주장으로 하실지는 각자 정하시되 저희가 3자 토론을 라디오로 처음 해봐가지고 2부에서는 저희가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좀 낫습니다. 나은데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하셔도 되고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한 번씩 기울 테니까 3번 1번부터 먼저 하세요. 네, 주장을 하셔도 되고 반론을 하셔도 시간을 되고 좀 정해주세요. 30초. 30초. 네. 이제 약 2주 남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정권교체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이번에 안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봅니다. 정말 누가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에 잘 준비되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짊어나갈 그리고 진짜 정권교체 우리 문재인과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지지자 화이팅! 자, 2번. 예, 바다 냄새 나지 않는 준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 전 문재인 대세론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것은 붕괴됐습니다. 현재 양강구도라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 찰스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찰스의 본질은 호남 이중대이고 박지원의 얼굴마담이고 부인의 1+1 교수 채용 특례 등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도 당론조차 못 바꾸고 있습니다. 홍문표의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고 있습니다. 홍문표가 누굽니까? 홍문표도 있나요? 홍찍문을 하던 홍준표의 비행기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광등이라더니 홍찍문이 맞는 말이지만 맞는 말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찍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월 12일 재보선 결과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초를 다 썼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홍을 찍으면 홍이 됩니다. 자, 3번. 질문을 적고 주장을. 네, 찰스입니다. 두 분 말씀은 내일이 꼭 투표일 같아요. 지금은 투표 초반입니다.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우리 국민의당과 안철수 캠프도
끝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 3자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도 청취자 여러분들 여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많이 하면 3명이 하면 이렇게 꼬여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자 토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차피 양강구도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양자 토론, 끝장 토론 이게 반드시 성사되어서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장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한테 부탁해봐야 소용없고요. 그럼 PD님. 방송통신심의규정 위반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왔어요. 다음에는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 분이 꼭 똑같이 섭외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명욱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의 정준길 대변인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진영 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나고 나면 다들 각 후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서울대와 언론사들이 함께 만든 SNU 팩트체크 시스템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의 정은영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서울대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최근 몇 년간에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하고 조기 대선 전국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선동의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가 다량으로 제작이 되고 유통이 돼서 국민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는데 큰 해악을 미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건건히 찾아내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줄어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하, 네. 정보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된 뉴스를 꾸준히 접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식견을 높이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널리즘의 사실 확인의 수준이 한층 높아져야 되는 한편 또 공급량 또한 확대되어야 사회적인 확산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팀이 저희와 제휴한 16개 언론사에 실리는 팩트체크 기사의 검증 결과를 사실부터 거짓까지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서 대기반의 바늘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토론 있고 난 이후에 네. 후보들 사이에 각 주장이 있는데 그 관계, 사실관계가 어떤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확인하기 어려운데 언론사들이 그런 쟁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이러하다고 보도를 하면 그 언론사들의 보도를 기반으로 이 팩트센터 죄송합니다.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팩트체크센터에서는 5점 척도로 점수를 먹여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서 5점 척도의 점수도 제가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판단을 한 언론사들이 이 제출을 하면서 척도의 점수까지, 그러니까 거짓부터 사실까지 같이 매겨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센터에 기사를 링크하면서 그때 이미 그 사실관계에 대한 5점 척도 점수를 산정해서 보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정보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대에서 왜 이런 작업을 직접 하셨습니까? 예, 우선 정부기관에서 이거를 하게 된다면요, 언론행위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데 개입한 그렇죠.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법규로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죠. 한때 저작권법이 인터넷 컨텐츠를 퍼나르는 모든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 뻔했던 것처럼
법적 제재 일변도의 규제도 자칫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주고받는 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뉴스의 온상인 정치권이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판정관의 역할을 맡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공부문인 대학과 언론이 주도하는 협업형의 팩트체킹의 방식이 정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하고 새로운 모델로 제시가 됩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서는 2004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아넨버그 공공정책센터가 2003년 12월에 팩트체크.org를 개설했고요.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토론에 있자마자. 예. 그러면 지난 2차 KBS 스탠딩 토론. 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나왔는데. 네. 우선 가장 큰 화제가 됐던 주적 논란의 경우에는 이 팩트체크 센터에서는 어떻게 점검이 됐습니까? 정리 좀 해주시면. 예. 예, 저희 센터 시스템에 입력된 바로는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3사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예. 먼저 조선일보는 국방백서를 근거로 유 후보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을 했어요. 예. 조선일보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주적 표현의 부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2010년 국방백서부터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적이란 말은 국방백서에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발이군요. 예. 그리고 한국일보 역시 국방백서를 근거로 유 후보 발언을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하고의 조금 판단이 다른 게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예. 매일경제신문은 유 후보의 발언을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역시 국방백서를 근거로 삼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표현을 엄격히 따지면 주적이라는 단어가 국방백서에 없다는 점은 맞다. 그러나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을 뿐 맥락적으로는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따지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개 언론사가 모두 국방백서를 근거로 우리나라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 주적이라고 한다는 유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는군요. 아주. 아하. 자, 그러면 이슈가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이 국회에서 합의됐다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일반인의 경우에 알아내기 쉽지 않아요. 네. 어떻습니까? 한국일보가 검증을 했는데요. 한국일보는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일보의 판단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5년 초에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즉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소득 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를 했다가 이후에 2015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흐지부지 됐다는 거죠. 토론회에서 유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낮추기로 해서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또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거듭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이것은 유 후보가 몸담고 있던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면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언론사가 어떤 촉도로 기사를 쓰고 나서 점수를 날리니까 네. 아주 판단하기 쉽군요. 자,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공방 중에 아동수당이 2분의 1로 줄었다. 네. 라고 하는 공세가 있었어요. 예, 네. 이 관계도 다른 언론이 있었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 후보의 아동수당 관련 주장은 민주당이 4월 13일자에 낸 보도자료에서 아동수당 연평균 5조 2천억 원 소요라고 했다가 17일 선관위 공개자료에서는 연평균 2조 6천억 원으로 바꾼 것에 기초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착오로 발표한 공약과 선관위 공개자료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조선일보가 심상정 후보 발언이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심상정 후보
주장이 대체로 잘못됐다고 네네. 조선일보가 판정했군요. 예, 그 착오로 발표한 공약을 그 선관위 공개자료하고 비교한 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다른 언론사들과 함께 팩트체크 지수로 서울대 이 센터에서 발표된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언론의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언론이 꼼꼼하게 따지겠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 시스템 자체에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근거 자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발언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 동시에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는 그 효과들은 있죠. 아주 훌륭한 시스템 같은데. 자,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홍준표 후보의 또 공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2차 토론은 거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다 공세가 이루어져서 사실 팩트체크도 문재인 후보가 받은 공세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홍준표 후보가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공세가 있었는데 이 사실관계도 체크된 게 있습니까? 예, 이건 한국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참거짓으로 판명하기가 어렵다면서 판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점 척도가 있고요. 그 5점 척도와 별개로 판단 유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그 판단 유보를 선택한 건데요. 한국일보는 팩트체크를 위해서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을 토론의 다음 날인 어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화 인터뷰에서 송 전 사령관은 당시에 노 전 대통령 얘기를 듣고 나와서 헤어질 때 내가 차에 타기 직전에 문 후보가 국보법 폐지에 총대를 매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 내가 평생 군에 몸담은 사람이고 간첩 전문 기무사령관으로 찬성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듣고 끝냈다고 말했다고 그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송 전 사령관의 기억에 따르면 기무사령관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는 있다는 문 후보의 답변은 거짓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송 전 사령관과 문 후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 후보의 더 정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최종적인 진입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단 유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든 참이든 판단할 수가 없겠군요. 왜냐하면 일단 기무사령관의 발언 자체를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단 두 사람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한국의 부분. 알겠습니다. 굉장히 토론회 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죠? 네, factcheck.snu.ac.kr입니다. 포털에서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해도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털 네이버에 19대 대선 페이지의 팩트체크에도 저희 SNU 팩트체크가 제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토론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정은용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대선이 가까우면서 이분이 중간중간 찬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서 그래서 격주가 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대선 때까지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는 나오셨어요? 예, 황교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먹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정치가 뭐라고 먹는 이 중요한 시간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빼고 이러시는지. 아니 돌발적으로 사안이 생기고 그러면은 아이고 황교익 선생님이 제일 만만하니까. 국회에서도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자, 나오셨을 때 마음껏 전통이나 기타 등등 고정관념을 파괴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뭐가 무너집니까? 무너질 신화가. 요즘 혼밥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혼자 밥 먹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네. 근데 식당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가서 예를 들어서 고기 먹고 싶어도 안 줬거든요. 요즘은 혼자 먹는 고깃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어때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점점 더. 예. 그것도 일본이 그렇다고 했었죠. 예전에. 그것도 더, 음식을 더 즐기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혼밥이라는 게 인간 동물의 전통으로 보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혼밥이 지금 혼나는 시간입니까? 네. 여느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음식을 쾌락으로 만들었어요.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맛을 즐기는 이런 동물이죠. 다른 동물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먹기 바쁩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을 쾌락으로 만들었냐 하면 먹어낼 수 없는 음식도 먹어내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요? 그냥 동물들은 입에 넣으면 먹을 만한 것들만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입에 넣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먹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못할 만한 것도, 그러니까 입에서는 거부해야 되는 그런 맛들도 먹어내야 되는 그런 생존의 조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달콤하고, 입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그 영양소 꼭 필요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었다. 그렇죠. 시고 쓰고 이상 야릇한 어떤 우리는 발효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음식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있는 상태의 썩은 거죠. 그렇죠. 그런 음식도 먹어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된장이나 김치, 발효 음식 먹는데 그건 우리가 익숙해서 굉장히 맛있죠. 근데 발효된 다른 나라의 음식들이 있어요. 못 먹어내죠. 처음 냄새를 맡으면 외국인들이 처음에 된장 냄새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네덜란드에서 가장 강한 기호로 남아있는 건 소세지예요. 근데 네덜란드의 어떤 친구가 기차역에 제가 배낭여행 갈 때 기차역에 내렸는데 갑자기 뛰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네덜란드를 떠나서 돌아온 게 지금 몇 달 만인데 이거 꼭 먹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내려가서 소세지를 먹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 소세지예요. 넣었다가 토할 뻔했어요. 근데 발효된 그렇죠. 소재로 만든 소세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썩었어요. 극단적으로 맛없는 것이 그러니까 거북한 것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묻어 있는 거죠. 이 이유가 먹어내지 못하는 것까지 먹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그 음식물에다가 쾌락을 붙이는 거죠. 이거는 인간 동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음식에다가 쾌락을 붙이는 이 일이 인간의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그 신경세포에 의한 작용을, 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혼자서 이 음식물을 먹어서, 이거는 맛있는 것이야 하고, 몸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먹지 못할 이런 이상야릇한 음식을 먹어내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문명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 소세지를 저도 어릴 때부터 먹었으면 맛있게 먹겠죠. 그렇죠. 이 문명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 하면 혼자서 그 음식을 쾌락으로 만드는 게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쾌락을 머릿속에 복사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머릿속에 거울신경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어요. 밥 먹는 얘기하다 진화심리학까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간의 모든 문명의 시작은 이 거울신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거울신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들, 쾌락들, 슬픔들, 그 모든 것을, 그냥 복사를 하는, 그런 신경 조직이 우리 뇌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더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거울신경이
크게 발달하니까 그게 모든 인간이 이제 사회적 동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저 친구가 맛있게 느끼는 걸 나도 맛있게 느끼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습니다. 그 소통의 처음이 인간만이 모든 아주 복잡한 문자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도 이 거울신경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맛없는 음식을 먹어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낸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한 교류 작업들을 잘 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교감 능력이 더 뛰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얼굴 마주 보고 이야기 나누고 눈빛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소통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밥 문화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그렇죠. 혼자서 밥을 먹는 이것은 인간의 그 유구한 700만 년 600만 년 동안의 인간 전통에서 이게 벗어나는 일이죠. 600만 년까지. 예. 그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일단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의 한 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밥 먹을 때 소통을 거부하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죠. 그 노숙자. 그래요? 예, 저는 인간이 밥 먹는데 모든 부분을 다 관찰을 하니까, 노숙자들의 틈에 끼어서 같이 무료급식을 이렇게. 일부러? 예. 사람이 먹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어떤 문화적 특징, 심리적 특징을 분석해 보려고 노숙자 분들하고 끼워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것까지. 예. 이야. 이제 문화 인류학까지 가시는군요. 예. 밥을 나눠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양해를 구했죠. 그래서 저도 같이 한 끼 좀 먹게 해달라. 그런데 그런 분들은 특히 혼밥을 하시더라. 이제 줄을 서서 같이 이제 식판에 이제 밥을 받았죠. 밥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같이 밥을 받았으면 서로 모여 앉아서 일단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서로 둥글둥글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 그런데 식판을 들고 그분들은 다 일제히 벽 쪽이나 화단 쪽을 향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직 그 밥만 먹습니다. 옆에 사람들 돌아보지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인간들 간에 소통하는 그의 방법을 완전히 잃으신 거죠. 혹은 거부하시거나. 일시적으로. 뇌에 큰 고장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숙자라는 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굉장히 큰 거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것 때문에. 밥은 한마디로 같이 먹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다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겠다라는 인간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이 소통의 방법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간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주는 스트레스. 있죠. 감정노동. 예. 그게 싫어서 그냥 나는 좀 단절되더라도 혼자 밥을 먹겠다고 하시는 그걸 분들.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싫다고 해서 나는 나 혼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점점 안으로 숨어들겠죠. 원자가 되는 거죠. 그게 자폐인 거죠. 사회적 자폐. 그렇죠. 단절시키고 나는 내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싣고 나 혼자만의 말을 할 거야 하는 이런 순간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서 그걸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충분히 이해가는데 일본은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하세요? 일본의 문화. 그렇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식문화에 있어서는. 그렇죠.
과다한 경쟁들 그리고 눈치 보게 만드는 그런 사회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그 민주공화정의 국가로 제대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그 정치는 후지다라는 얘기를 천만이 국에서부터 이상 야릇하게 사실 그 우리보다도 더 민주공화 질서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경제적 수준이나 다른 수준에 비해서 정치가 참 후진국이다. 그렇죠. 이런 평가를 그렇죠. 받죠. 거기서는 저 개인의 그 취향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이게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죠. 네, 그래서 파편화된. 그 개개인이 행복한 사회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의문을 가지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그걸 걱정하시고 우리도 점점 밥을 혼자 먹는 거 1인 가구에 대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자꾸 해석해 주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라.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죠. 저도 뭐 일하다 보면 뭐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혼고기를 많거든요. 좀 가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친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혼육을 제가 가끔 하는데 네. 이것은 혼밥과 구분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뭐 혼밥이나 같은 거죠.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 아침에 고기를 먹자 그러면 다들 안 먹어가지고요 제가. 그 아침부터 고기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식성을 바꾸셔야죠. 자, 그럼 맛 칼럼니스트로 오늘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이 문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네. 이 문화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1인 가구가 많아서. 네.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포장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혼밥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혼밥이 당연한 것이다. 이걸 즐기는 문화, 이런 것은 지금 그 트렌드다.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는 혼밥을 즐기는 게,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말자. 네. 1인 가구가 많아져서 혼밥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권장되어서 그래. 적극적으로 세련된 것으로 만들지는 말자. 혼밥 하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 그러면 불러내야 돼요. 같이 먹자고? 그래서 같이 먹자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그런 분 있다 그러면 혼밥을 같이 끌어내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문화로 만들지는 말자.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예. 그렇게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한편으로 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는 맛칼리스트 황교익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어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